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주간은 8주차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들은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했던 것들을 주제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8주차가 끝났는데 또 이제 아마 바로바로 또 제출하지 않고 또 강의를 듣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꾸 이제 늦어지면 마지막에 가서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드니까 천천히 강의 들으시면서 과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제6장 항공무기 체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무기 체계는 많은데요. 뭐 다 일일이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나가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지상군서부터 시작해서 육해 공군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사가 3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하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육군으로서 육군의 어떤 장비 이런 것들만 잘 알지만은 뭐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뭐 해군이라든지 해군 함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항공 그다음에 전투적인 여러 가지 뭐 이제 전차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간에 항공무기 체계 개요서부터 무인항공기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군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럼 공군의 주 임무는 뭐냐? 여기는 국군조직법에 공군의 어떤 주 임무는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업무와 전시 업무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평시는 그럼 뭐냐? 전쟁 억제를 위해서 어떤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타격 능력을 여기에서 구비해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적의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이러한 임무가 평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임무는 어떤 전시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자, 공중 우세와 정부 우세를 확보하고 적의 군사력과 전쟁 의지 및 이런 잠재적을 파괴하고 지상 해상군 작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능력 향상 및 전력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공군은 항공 우주력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을 하는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은 항공 우주력을 위해서 이거는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방해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항공 우주력을 운영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공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적의 공군과 또 우주 공간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어떤 제반 군사작전 이런 여건 보장과 또한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공중 우세와 정부 우세를 확보하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서 주민의 행정이라든지 의료 지원, 그 다음에 해양 범죄 예방, 그 다음에 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 향상과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또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는 공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항공우주작전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우주작전의 구분은 여기에서는 이 항공우주작전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자, 지상과 해상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공군은 이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냐면 항공우주력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영역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의 작전은 어떤 작전을 수행해 가느냐 하면 자, 지상 및 해상에서 수행하는 이 종심 작전 지역, 그 다음에 근접 작전 지역, 후반 작전 지역과 입체 공간적인 공중 작전 지역, 우주 작전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모든 전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공군의 작전의 어떤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우주작전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부여된 공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전을 포함해서 제공 및 전략 공격 작전, 항공 차단, 근접 항공 지원 작전, 공수 작전, 감시 및 정찰 작전, 우주 작전, 그 밖에 여러 작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항공 우주 작전의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 우주 작전을 우리가 구분하면 제공 작전에서부터 우주 작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작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공 작전은 어떤 작전이냐면, 자, 공중 우세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적의 항공력과 방공 체계를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어떤 작전으로서, 여기에서는 공세 제공 작전과 방어 제공 작전이 여기서 수행하는 것이 제공 작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 공격 작전은, 자, 적의 중심인 전쟁 지휘부, 그 다음에 전쟁 지속 능력, 전략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 목표에 대한 어떤 공격 작전을 하는 것이 전략 공격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항공 차단 작전입니다. 적의 군사 잠재력이 이 아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그것을 차단하고 교란하고 지연하고 파괴해서 적 증원이라든지 재보급 이런 기동을 제한하는 작전을 우리가 항공 차단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항공 작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작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특히 이 항공 작전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적 증원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이런 어떤 차단하고 이런 걸 제한하는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자, 아군과 근접해서 대치하고 있는 적 전투력을 공격해서 유리한 작전 여건을 조성하거나 아군의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을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라고 한다. 자, 공수 작전은 공중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인원이라든지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을 우리가 공수 작전이라고 하고, 감시 정찰 작전은 국가 전략 수립 및 군사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집 자산을 운영하고 정보를 개발하여 전파하는 작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주 작전은, 자, 우주 체계를 이용해서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이런 제반 군사 활동으로서 항공 우주 작전, 이러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주 작전이라고 한다. 자, 그 밖에 여러 작전은 정보 작전서부터 평화 작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작전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거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항공 무기 체계의 어떤 범위입니다. 이 범위. 그래서 공중 공간을 통해서 또는 공중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든지 어떤 물자로서 항공 작전을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그 사용되는 이런 장비라든지 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항공력과 관련된 교육 훈련,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비 및 물자를 우리가 항공 무기 어떤 체계의 범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작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8가지 우리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자, 이는 가장 중요하고 어떤 포괄적인 어떤 능력, 이 포괄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여러 가지 상이한 상황과 긴박한 조건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어떤 면에서는 신속히 수행하고, 또한 임무 형태의 전환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임무 형태의 전환도 용이하던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감시성인데, 자, 어느 공간 매체를 통해서 적의 활동을 어떤 감시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범위한 공중정투라든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응성인데,
자, 위기와 분쟁의 정도에 따라 폭넓은 선택 범위를 갖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적의 위협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규모로 대응이 가능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후 원상 상태로 어떤 복귀도 용이한 것을 우리가 대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동성입니다. 지형적인 제한이 없이 어떠한 지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자연적인 경계를 넘어서 무기 체계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동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침투성은 어떤 고도 속도를 이용해서 적에 의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적의 방어망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괴성인데, 자, 파괴성은 특정 목표에 대해서 이 단시간 내에 막대한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적이 어떤 선택적이고 강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존성인데, 여기는 속도라든지 고도, 거리 이런 것들을 결합한 기동성과 융통성, 이런 것들이 공군력 고유의 어떤 고유성을 이용해서 적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이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항공 무기 체계의 분류입니다. 그럼 항공 무기 체계의 분류는 어떤 무기를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느냐면, 여기는 고정익 항공기, 그 다음에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 항공 전투 지원 장비, 이렇게 우리가 4단계로 해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고정익 항공기는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라고 했습니다. 날개가 고정됐다.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를 우리가 고정익 항공기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그죠? 비행기하고 글라이더. 요게 이제 고정익 항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항공기는 어떤 장비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고정익 항공기는 전투 임무기로서 여기는 공중 기동기, 감시 통제기, 훈련기, 해상 초계기, 그 밖에 어떤 고정익 항공기, 이런 어떤 전투 장비와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회전익, 다시 이제 두 번째는 회전익 항공인데, 회전익 항공기는 여기에서는 날개가 어떻게 해요?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하는 거. 그럼 여기는 회전하는 항공기인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헬리콥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항공기와 장비는 기동 헬기, 공격 헬기, 정찰 헬기, 탐색 구조 헬기, 지휘 헬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무인 항공기는 뭐냐? 자, 무인 항공기는 이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뭘 가지고 갑니까? 사전 프로그램된 어떤 경로에 따라서 자동이나 또는 반자동으로 이 비행하는 비행기를 우리가 무인 정찰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정찰기가 이제 더욱더 이제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뭐 가지고요? 드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신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무기로서 이제 드론이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드론으로 해서 각종 이제 그런 어떤 주요 시설이나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전자전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AI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용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산업용 이크로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이것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산업용, 이게 민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발전이 되면 그 군사용과 같이 해서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항공 전투 지원 장비입니다. 자, 항공 전투 지원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느냐면, 항공기 사격 통제 장비, 그 다음에 항공 전술 통제 장비, 정밀 포격 장비, 항법 장비, 그 다음에 식별 피하 장비, 그 밖에 뭐 지원 장비들이 있다고 여겨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항공기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발전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졌나라고 보면, 자, 태고부터 인간은 하늘을 나르는 꿈을 간직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왜 나는 나를 수 없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나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빈치는 이 날아가는 새, 이 어떤 면에서는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날아가느냐라는 것을 한번 해부를 해보기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는 이 해부를 해보니까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계이고 그의 모든 운동은 인간 능력, 인간 능력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세의 어떤 글라이더라든지 동력 항공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비행기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그 개발이 추진된 것은 언제냐? 그러면 여기가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그 미국에서 이게 그 비행이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강들은 이제 군용기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기는 어떤 면에서는 육해 공군에 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군이 별도로 여기서 편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해 공군에서 편제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공군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폭격하고 공중 전투 여기에 참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탈리아라든지 미국 폭격기로 적의 어떤 군사라든지 공업, 정치 이런 어떤 중심을 어떤 공격함으로써 군수 시설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어떤 그 항전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전력이 어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어떤 역에서는 공군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항공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지배하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공군의 만능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군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왜 그랬느냐 하면 자 6.25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현대 전쟁 이르까지 여기에서는 다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전 공군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각적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군이 어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고정익 항공기서부터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익 항공기는 어떤 면에서입니까? 이 날개가 없다고 했었죠. 고정되어 있던 거. 그래서 여기에는 자, 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이 항공기. 그래서 회전익 항공기를 제한 이 모든 항공기가 여기에서 이제 고정익 항공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된 날개면을 가지고 그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이 양력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우리가 고정익 항공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정익 항공기를 분리해 보면 여기에서는 또 전투 임무기서부터 해상 초계기까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전투 임무기는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기동기는 수송기,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 이런 것들이 있고 감시통제기는 자, 정찰기, 그 다음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있고 그 다음에 훈련기, 해상 초계기 그 밖에 어떤 고정 항공기들이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자, 전투기는 여기에서 보면은 적기와 공중정 수행을 주 임무로 하는 군용기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적기와 공중정 수행을 임무로 하는 군용기다. 전투기는 군용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수한 전투기는 제공권을 획득해서 유리한 전세, 이 유리한 전세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투기 개발에 어떤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유리한 어떤 제공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신형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전투기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용도와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전투기를 구분해 보면
여기에서는 요격기서부터 전투 폭격기가 있는데, 자, 요격기는 내습하는 적기를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요격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 전투기는 적의 전투기와 공중전 수행, 그 다음에 운동성과 가속성이 우월한 것을 어떤 제공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폭격기는 지상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폭 폭격기. 그래서 지상에 대한 공격 임무, 지상의 어떤 그런 목표물이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폭격하는 전투 폭격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전투기는 이런 향상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자전과 기동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 전자전이라는 거죠. 전자전. 그다음에 기동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된 어떤 것은 전투기가 이제 요구가 되는데 여기는 항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격 조준 시스템, 그다음에 피하 식별 시스템, 방해 시스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전투력과 관계되는 어떤 전자정비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 품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고장률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천후 능력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런 가동률이 높은 어떤 기계, 기체를 많이 갖추기 위한 이러한 어떤 시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전투기의 이제 운영 개념은, 자, 전투기는 이 적 전투기를 공중에서 제압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어떤 제공 작전용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투기는 자체 무장으로 인해서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격 모두를 겸비한 이런 항공기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의 전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대부분의 신의 전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여기에서는 다목적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런 어떤 그런 이런 능력들 전자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항법 포함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듯이 이제는 현대 전투기는 이런 어떤 이 다목적 전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겸비한 이런 항공기를 총칭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목적 전투기의 어떤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제 기체가 경량화가 되고 그다음에 엔진 장착으로 인해서 기동성과 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무장과 연료 적재량을 증대시켜서 장거리 항속 능력을 구비한 이러한 전투기가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개발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탑재 장비에는 이러한 전투기 탑재 장비는 자,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격 임무 겸용, 그다음에 이 다기능 레이더, 그다음에 장거리 항법, 공격 장비, 그다음에 자체 생존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항공기의 어떤 전투기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어떤 그 조종사의 그런 어떤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본 무장은 뭐가 되어 있느냐 전투기는 자, 기관포라든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요. 또 임무에 따라서 공대공, 그다음에 공대지 공격용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설계되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전투기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발전 추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투기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에서 무슨 뭐 재원이라든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향수거리를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F-22기 전투기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자, 미 공군이 어떤 소련 지역의 분쟁을 대비해서 공대지 우세 유지를 위해서 이제 개발한 이런 전투기가 우리가 F-22기 이게 라프터 전투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이런 전투기들이 가면 갈수록 참 어서 보면은 이제 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경량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그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날렵해지는 그런 이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F-35 전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9개국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목적 첨단 전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자, 현재 어떤 전투기, 이 공격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첨단 전투기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전투기, 첨단 전투기지만 이 전투기들은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201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F-35 자, F-15 전투기, F-15 슬램 이글 전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미공군 F-15E 이 변종 기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2년부터 이제 차기 전투 사업 대종 기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공군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인수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전천후 제공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지 공경의 어떤 이중 임무를 어떤 수행하는 전투기로서 이제 공대공 전투 능력뿐 아니라 주야간, 특히 중요하죠. 주야간의 어떤 장거리 후방 차단이라든지 고도의 어떤 대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F-15K 슬램 이글 전투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재원이나 형상은 그냥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미그 이제 35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자, 미그 35 전투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 다목적 전선 전투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개발한 전투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I. 그래서 미그 29 전투기의 어떤 발정형으로 1986년도에 이제 첫 비행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세대 어떤 쌍발단 자전투기,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요격 앤드 여기서는 장거리품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쌍발단 자전투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만약에 전투기를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있고 실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 뒤에가 이제 이렇게 또 여기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이 뒤에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쪽으로 보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쌍발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이제 1986년도에 첫 비행으로서 최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제 미그 29기 이제 미그 29기 전투기는 자, 구소련이 여기 서장인데 서방입니다. 구소련이 서방 쪽 전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1971년도부터 이제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982년도에 이제 시험 생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84년도에 이제 생산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이런 구소련 공군이 운용이 됐고, 이제 발칸 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첫 어떤 그 실전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그 29기는 실제로 이제 이란, 이라크에서 첫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전을 기록한 이러한 어떤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정형 항공기 어떤 발전 추세를 보면, 자, 항공 선진국에서는 이 차세대 전투기를 어떤 개발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는 미국,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 있던 어떤 기종에 자기 어떤 맞는 기종을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들은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는 초음속 순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성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뭘 갖춰야 되냐면 스텔스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 항공, 이런 전자 장비, 그다음에 무장 등 이런 것들을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나 제한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발달하면서 산업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용 이코로 군용, 그죠? 군용에도 같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계속적인 이러한 것들의 초음속 이런 것들, 뭐 기동성, 스텔스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계속적인 이제 장비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장비의 어떤 그런 어떤 과학화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차세기 전투기들, 뭐 전투기만 그렇습니까? 모든 그 무기는 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엔진 성능의 지속적 개선이다. 그래서 모든 고도에서 이 초음속 순항 능력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제 어떤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도에서 이제 초음속 순항 능력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뛰어난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진 어떤 변양지어 엔진을 통해서 여기는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배기 노출이 이 상하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상하로 그냥 뚝뚝 떨어져 상하로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지금은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이제 그냥 쭉 해서 올라가는 거고 쭉 내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이제 기체는 자,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도록 스텔스 기능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첨단 항공 전자 장비와 이제 무장이 탑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전투에서 요구되는 이 가시거리 박의 전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첨단 장비와 어떤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발전 추세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 자, 폭격기의 임무는 뭐냐는 거죠. 폭격기의 임무는 어떤 적의 전후방에 위치한 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폭격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격기는 이 전술적 목적과 전략적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전술적 목적은 어떤 적의 병력이라든지 장비, 시설 이런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술적 목적이라고 하고, 전략적 목적은 뭐냐면 자, 군사, 산업, 정치, 경제 이런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적인 것이냐 전략적인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속거리, 이 항속거리는 공격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자,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이제 거리 폭격기와 그다음에 전략과 전술 폭격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항공거리라든지 공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항공기 폭격은 1911년 이탈리아군이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그 군의 비행기가 이제 터키군의 무게 2kg이 되는 이 수류탄 4개를 투하하게 되는 이게 이제 최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폭격기라는 어떤 기종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최초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성능이 향상된 이러한 기종의 다양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B-29 폭격기는 이제 어떤 말에서 보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는, 그래서 어떤 전쟁 종결을 여기에서는 앞당기는데 뭐 크게 어떤 면에서는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가이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제 전략 폭격기는 계속적으로 개발과 이제 사용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전술 폭격기는 자, 전투 폭격기 공격의 어떤 기술 향상이 이제는 여기에서는 퇴장된다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기술 향상으로서 이제는 이런 전투 폭격기는 어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퇴장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전투전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폭격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격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미국, 소련 뭐 이제 이런 나라들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제 B-52 폭격기입니다. 자, 이것은
B-36과 47을 어떤 대체한 폭격기로서 1955년부터 이제 미 공군이 운영이 됐고, 장거리 아음속 폭격기가 이제는 여기에서는 B-52 폭격기가 이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우수한 재래식 폭격 성능 및 저렴한 운영비로 인해서 2040년까지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 베트남전이라든지 걸프전에 출격해서 다수의 어떤 폭탄을 투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나간 것이 여기에서는 B-52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B-52 폭격기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런 어떤 포탄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서 투하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 지역에 이런 것들을 폭격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전쟁에서도 상당히 어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B2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자, 여기에는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그다음에 핵 폭탄이 장착된 이러한 어떤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 장착이 가능한 이런 전략 폭격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애칭은 뭐냐면 스피릿. 그래서 애칭은 스피릿으로 1987년 어떤 최초 시험 비행을 통해서 여기에는 전익형의 어떤 부메랑 형태로서 그런 모양으로서 이제 여기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전파 발사율은 여기에는 B-52의 어떤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레이더 방해는 어떤 중간 크기의 어떤 새 정도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한번 이 비행기 한번 보세요. 이게 스텔스 이제 우리 폭격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서 들어온 경우로 이제 있는데 이게서 보면은 이 생긴 게 이 박쥐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새 정도 그래서 어떤 그 레이더망에는 어떤 그런 조그만 새 정도의 어떤 거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이더망이 잘 포착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는 이제 B-1B 전략 폭격기입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자, 미 공군이 B-52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초음속 다목적 전략 폭격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핵폭탄이라든지 재래식, 정밀, 비정밀, 유도, 비유도탄 이런 포탄 운영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급유 없이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적재량을 가진 폭격기가 여기에서는 B-1B 전투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적재량을 가진 폭격기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Tu-95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u-95 폭격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B-52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작한 이제 대형 폭격기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1954년 이후에 지속적 개량 사업을 실시를 통해서 초계 정찰용으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자식 제어에 의한 어떤 피치 조절 기능이 가능하고 제트기 수준의 어떤 속력 이런 발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트기 수준의 어떤 속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엄청난 어떤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폭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따라올 수가 없다든지 따라오면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면 아마 그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B-52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미군이 만약에 이런 걸 개발하면 소련이 또 개발하고 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한 또 미군의 어떤 군용기가 또 개발이 되고요. 또 다시 어떤 면에서는 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한 무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Tu-160 폭격기입니다. 여기에는 자, 미국의 B-1B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죠. 구소련에서 개발하는 이제 초음속 전략 폭격기다. 초음속 전략 폭격기. 그래서
이제 적어도 초음속 침투를 통해서 6만 피트에서 마하 1 이상의 어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도 이제 공중 구비 없이 미국 본토의 폭격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폭격기는 TU-160 폭격기는 미국 중심부를 폭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폭격기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격기도 여기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날렵한 이런 폭격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공중급유인데 가다가 보면 급유가 안 되면 근데 급유 없이 미국 본토가 폭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기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됐냐면, 자, 동구권 국가의 어떤 전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공격기가 개발됐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지상군 화력을 지상군 화력 지원이라든지 적 지상 해상의 어떤 전술적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됐다. 그래서 이제 공격기는 이런 어떤 전차라든지 해상에 그다음에 지상에 이런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상국 공격이라든지 항공 후방 차단과 대함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 여기는 이제 근접 항공 지원과 전장 항공 차단이 있는데 자, 근접 항공 지원은 전선에서 작전 중인 지상 전투를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근접 항공 지원은. 그다음에 전장 항공 차단은 적지상군 제2지대 어떤 이 전선 투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투입하지 못하게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 그죠? 우리 육군에서도 이제 그런 작전들을 우리가 차단 작전을 쓰고 하잖아요. 자, 최근에는 이 다목적형으로 개발돼서 이제는 공대지 강습 임무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천후성 및 어떤 저속, 그다음에 고속에 뛰어난 운동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지원 투입과 그다음에 전투 폭격기 임무까지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공격기의 어떤 임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A10 즉 A10 공격기는 여기에는 자,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어떤 단일 목적의 주안점을 두고 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에서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미 공군 최초의 어떤 공격 기종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선이며 그다음에 이제 동체 후방 상방에 쌍발 터보팬 엔진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동체 후방에 이제 이런 쌍방의 어떤 터보팬이 엔진이 부착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채공 능력과 대기 강화 능력이 우리가 이제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KA1 이제 공격기 이게 웅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술 통제기와 경공격기로 사용하는 어떤 전선 통제형 항공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적 표시라든지 공격 가능한 무장 장치 기능이 여기는 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야간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사격 조준 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구축되다 보니까 야간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폭격기가 KA1 우리가 공격기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SU-25 공격기인데, 자, 이 SU-25 공격기는 자, 미국의 A10, A10의 어떤 썬더볼트에 버금가는 아음속 근접 지원 공격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종사의 어떤 생존율을 높였고, 조종석에는 이 이게 장갑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탈출 자석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조종사의 어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생존율을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생존율을 높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실전 투입이 돼서 친서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 북한은 약 한 20대 정도의 어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SU-25 공격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자, 다음에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의 이제 발전 추세를 보면, 이런 고정항공기 발전 추세를 보면, 자, 향후 공격기는 지상군 무력화를 위해서 속도는 어때요? 다소 저하되더라도 이 무장 탑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항속 능력과 침투 능력을 고려해서 자체 방어용 전자 장비 장착을 이제는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더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여기는 스텔스 기술을 여기는 적용한 이러한 어떤 발전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고정익 항공기 어떤 발전 추세는 이제는 적이 어떤 그런 지상군을 무력하기 위해서 속도는 조금 뭐 저하되더라도 무장 탑재가 이제 탑재가 증가되어야 되고, 자체 방어형 이런 전자 장비가 부착이 되어야 되고, 스텔스 기능이 이건 이러한 어떤 그 적용한 항공기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수송기는 자, 1920년대에 이제 유럽에서 이 민간 여객기가 이제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군용 수송기는 1930년대 이제 처음으로 군용 수송기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용 수송기는 후방 지역전을 담당하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 병력이라든지 이 장비, 소규모 공수작전을 이런 것들을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송기는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해상 작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지상 작전에서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자, 항공기 발전을 통해서 작전 운영 개념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술과 전략적 운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수송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항공기죠, 이 수송기는 평시에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이라든지 재난, 재해 지원, 그다음에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 요소가 이제 이렇게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얀마 같은 어떤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일반 민항구가 지금 이착륙이 안 되면 군용 이런 그 수송기가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을 뭐 이송해 온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재난재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시에는 이런 병력 물자를 전투 지역에 어떤 투입하고, 그다음에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 작전이라든지 항공 의무 후송 작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수송기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송기의 어떤 그런 역할들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중기가 나왔던 그런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면은 이제 그런 영화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파병지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이 수송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송기는 이제 최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최초 민간 여객기가 등장하고, 이제 이게 이제 수송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이런 역할들은 전평시에 위기 시에도 우리가 많은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익 항공기에서 이제 운영 개념은 최초의 군용 수송기의 임무는 뭐냐면 후방에서 연락이나 병력 및 장비의 어떤 소규모 수송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수송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략 전술적으로 매우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전시에, 평시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송기를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는 여기는 통상 어떤 전략 물자를 어떤 대항로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 이 유무에 따라서 전략 수송기냐 전술 수송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송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략 수송기가 될 수도 있고 전술 수송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략 수송기의 운영 국가는
어디가 있느냐면 자, 미국과 러시아뿐이라는 거죠. 전략 수송기는 대부분의 국가는 전술 수송기만 운영한다는 거죠. 전술용으로만. 근데 이제 전략 수송기는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이런 전술 수송기의 임무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보면 자, 전투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이런 군사작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정부대를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전 부대의 어떤 투입이나 철수,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수송기가 되겠죠. 자, 부상자 수송, 그다음에 보급 물자라든지 공중 투하 및 임무 수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전술 수송기에 하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송기의 역할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고정의 항공기에서 이런 어떤 역할들이 어떤 그런 항공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수송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